자, 이제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출발할까요? 자, 먼저 양도 차익 빼기 공식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특별 공제에 대해서 이론을 배우는데요. 자, 하나씩 할게요. 첫째, 우리가 이 공제라는 걸 받으면 좋다고 그랬죠. 조건을 걸었습니다.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미등기다 그러면 아까 뭐예요? 비과세나 감면 못 받는다고 그랬죠. 공제 혜택도 못 받습니다. 일단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장기 보유라는 말이 나왔죠. 일정 기간 보유해야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그럼 일정 기간이라는 게 포인트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3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것. 장기 보유는 몇 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 우리가 기본서 나와 있는 건 안 쳐다봐도 돼요. 이따 요것만 사진 찍으면 돼요. 설명만 이쁘게 눈높이 교육을 하자고요. 눈 마주치면서 누구예요? 윙크하는 분이. 자, 해서 등기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특별공제예요. 기본공제는 여러분 전부가 해당이 되지만 특별공제는 그 중에 일부 3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몇 가지만? 토지하고 건물하고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만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몇 개만 특별히 해줘요? 3개만. 그 다음에 요 3가지는 자산별 공제를 해줍니다. 해보죠. 자산별. 자산별이라는 건 물건별로 따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요거 따로 공제해 주는 게 자산별 공제고요. 해보죠. 자산별 공제. 그 다음에 외국의 것은 등기 여부를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미국이나 영국은 등기가 전산작업 잘 돼 있겠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내가 땅이 있어요. 아프리카 땅이 있는데 놀러 가봤더니 내 땅인데 사자들이 놀고 있어요. 또는 등기소라는 게 없을 때가 많다는 얘기죠. 내전 때문에 다 폭파가 되고. 그럼 어떤 나라는 등기가 잘 돼 있어요. 어떤 나라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어떤 나라 건 해주고 어떤 나라 거 안 해주면 형평성이 어긋나죠.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외국의 것은 공제를 안 해줘요. 등기 여부를 파악하기 힘드니까. 따라서 국내 자산 양도에만 적용이 된다. 외국의 아파트를 팔았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국내 것만 해준다. 그 다음에 그럼 공제율이 나오는데 공제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적인 거는 1년에 3%예요. 1년에 몇 프로? 예를 들어 3년 이상이다. 3년 이상이면은 3년 4개월, 3년 10개월 다 들어가겠죠. 그럼 3은 구구단위 좀 어렵죠? 이럴 줄 알았어. 10%. 3은 군데 기본은 10%예요. 그 다음 4년이면 4, 10년이면 몇 프로? 30%. 요게 맥시멈이에요. 100년을 보유했어도 몇 프로? 3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하 10%에서부터 몇 프로까지? 30%가 된다는 것. 자, 그런데 다 썼나요? 요게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1년에 2%. 따라서 하나 주시면 하나 떨어지고 나 못하겠어. 얘까지 괴롭혀. 15년이 돼야 몇 프로죠? 30%. 그러니까 3%가 2%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10년이 30% 된 게 1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안 썼어요? 안 써요? 19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쓴 다음에 내년부터 됩니다. 이럴 때 그 표정을 보고 싶었었는데 해서
올해까지는 1년에 몇 프로 공제합니까? 3%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 개정되는 게 꽤 많아요, 벌써부터. 그 다음에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쯤에, 이번 주에 발표될 텐데, 일단 세법 개정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절대로 TV 뉴스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개정안 대부분은, 아니, 거의 99% 이상은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올해 여러분 시험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별로 몰랐다가 세법 요즘 배우고 귀에 좀 들어오니까 그것도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섞어집니다. 그럼 여태 고생한 거 다 필요 없어요. 올해 지금 나오는 개정안이 이렇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행령까지 또 나오려면 힘들고 내년부터 시행되니까 우리에게 내년은 있다 없다? 글쎄 옳시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속이 다 후련하네. 여기 안 넘어가니까 내가 복수하는 거니. 그 다음에 1세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니까 전혀 몰라도 돼요. 뉴스도 보지 말아요. 이번 주 다음 주가 고비입니다. 개정안이 막 나올 테니까 절대 보지 마세요.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넌지시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럼 또 이렇게 들었어요 뭐 이러면 골치 아파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1년에 8%예요. 그러면 382 482 우리 둘이서만 하자고. 우리 둘이서만 해? 그럼 우리 둘이 그만 못 들었죠? 우리 둘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도 이상한 지 혼자 웃고 있어요. 이 친구도 혼자 웃고 나도 웃고 있어. 둘이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마지막 하자. 8일은 그래. 남들이라는 우리끼리. 맥시멈이 80%가 되죠. 해서 1세대 1주택은 최하 24%부터 최대 몇 프로까지 80%가 되더라. 그 다음 마지막. 그럼 공제율을 외웠으면은 외울 것도 없지만 공제율을 외웠으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예요. 얘는 앞에 뭐가 있죠? 양도 차익이 있죠. 따라서 양도 차익 곱하기 장기 보유 간단히 공제율 곱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러면 끝. 그럼 시험 볼 때 얘가 단골 메뉴죠. 양도 차익인데 시험에는 양도가액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유치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유치한 거에 또 걸려요. 요건 외우지 말고요. 공식을 보면 돼요. 공식에서 장기 보유와 같은 공식이 뭐가 있어요? 양도 차익이에요. 양도가액은 공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다 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한데. 하나 해볼게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예를 들어서 3년이다. 그럼 몇 프로? 10%. 10%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000원이다. 가정해보죠. 그럼 요거는 10,000원에 대해서 몇 프로? 10%. 1,000원이죠. 빼주면 소득 금액이 얼마가 되죠? 9,000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나요? 에? 여러분 지금 뭔 일이 있나? 이렇게 얼굴에 다 근심이 돼 있어. 나만 신나서 내가 시험 보는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지금.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자, 요러면 여기서 끝. 요거예요. 요 이론 중에서 하나가 지문이 아까 얘기했죠. 양도소득세 종합문제가 하나 나왔다고. 종합문제는 각 단원별로 지문 하나씩 끄집어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나 나왔어요. 그렇지만 종합문제로 나왔으니까 요것만 독립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이해 가요? 아니에요. 한번 또 설명할 거예요. 세 번째 공식은 양도소득 금액 빼기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러면 여러분이 나지금 공식이 나와요. 과세표준. 또, 자, 한번 해보죠. 시작. 양도소득 금액 빼기
가세표준.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요거죠. 요 이론만 알면 돼요. 그럼 요거 공부할 때요, 따로 공부하면 머리 아파요. 특별공제 했던 요거 이론 있죠? 요걸 비교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럼 딱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거 갖고 해볼게요. 순서대로. 첫째,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재밌는 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요거 하나만 공통이에요. 나머진 다 틀려요. 따라서 이따가 배우겠지만 하나 더 해볼게요. 미등기가 되면은 불이익 받는 게 있죠. 비과세 감면 못 받죠. 그 다음에 특별공제, 기본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불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장기 보유니까 3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얘는 보유기간 있다 없다? 없다. 요거. 그 다음에 얘는 3개만 하죠. 3개만 하지만 얘는 과세 대상 전부에 대해서. 아까 첫 시간에 과세 대상 5개 했잖아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다 팔기만 하면 기본해줘요. 기본공제가 뭐예요? 라면을 먹어도 김치 주고, 고기를 먹어도 김치 주고, 기본 반찬.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얘는 자산별 공제인데 얘는 소득별 공제예요. 해보죠. 소득별. 소득별. 자산별이라는 건 물건대로 따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입주권 따로, 자산별. 소득별은 과세 대상을 3가지의 소득으로 구별해요. 그러니까 소득별이라는 건 그룹별이란 얘기예요. 그룹별. 따로 물건별 하면 자산별이 되는 거고, 소득별은 과세 대상 5개를 소득 3가지 그룹으로 나눠요. 뭐냐?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한 소득으로 묶어요. 한 소득으로. 묶어서 1년에 250만 원. 합해서 250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 별도로 1년에 얼마? 250만 원. 그 다음에 파생상품 요거 합해서 1년에 얼마나? 250만 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돼. 2018년에 5월 5일 날 토지를 양도했어요. 7월 7일 날 주식을 양도했어요. 9월 9일 날 건물을 양도했어요. 이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얼마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 주식에 대해서 별도로 1년에 얼마? 250만 원. 요거와 요거는 그룹이 같잖아요. 같으니까 합해서 얼마? 250만 원. 만약에 여기서 250 다 받았다. 여기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주식 따로, 파생상품 따로, 나머진 합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그리고 이게 소득별이라는 거. 자산별은 따로 하는 게 자산별이고, 3가지 그룹으로 나눈 걸 소득별로라는 말을 하고, 마지막 쟤는 국내 것만 해당이 되지만 얘는 국내 거, 국외 거 자산을 양도하면 모두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내외 국외, 국내 거, 국외 거 팔기만 하면 기본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따져볼까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 최대 얼마? 750인데 국내 거, 국외 거 똑같으니까 국내 거 750, 외국 거 750, 국내외 모두니까 얼마까지? 그렇죠. 1500까지 했습니다.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저거 먼저 공부하고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면 끝. 시험 문제는 특별공제, 기본공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왜냐? 등기가 된 것만 공통분모고 나머지는 다 틀리니까. 오케이? 에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모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거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 팁. 문제에서 A, B하고 설명이 나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이렇게 두 개 설명 나오죠.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놀래지도 않아요. 어떡하면 좋아. 이거 특허 받아야 되는 건데. 두 개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은요, 이건 틀림없이 틀린 지문이에요. 왜? 이 중에 하나만 옳은 설명입니다. 괜히 가르쳐줬어. 이거 귀한 건데, 이거. 왜냐면 다른 과목에서 이런 지문들 많이 나오잖아요. 됐어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세법은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더 여러 개가 있는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이제 다. 왜냐하면은 다들 공부를 법률 6개 배우기 힘드니까 저는 내 나름대로 세법에서 좀 이렇게 고득점할 수 있도록 무지 연구를 합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노량진에서도 이거 갖고 막 난리 나서 좋다고. 시간도 절약하고 오답률도 줄여드는데 여기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 나 기분 묘해요. 나 뭐하고 있나 그래. 내가 지금 뭘 해드린다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 그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자, 네 번째. 요거는 공식은 다 알 거예요. 뭐냐면은 양도소득. 우리가 처음부터 배운 공식이 그거거든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 세액. 이 공식은 잘 몰라도 돼요. 이 공식은. 요 두 가지 공식. 중요한 게 3개였었거든요. 그 중에 1번이 작년에 2문제 나왔으니까 2번, 3번이 엑기스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 세율. 요것도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세율을 여기다 정리해 드릴게. 깔끔하게. 필기할 준비 됐나요? 뭘 옛날에 다 했던 건데.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거부터 배워요. 해보자. 부동산, 권리. 요 두 가지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보유 기간에 따라. 보유 기간은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미등기. 제일 중요한 공식이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요것만 알면 돼요. 해보죠.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미등기. 1년 미만 50%. 아주 쉬워요. 아이고 제대로. 2년 미만 40%. 2년 이상은 일반적인 경우는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몇 단계?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세율? 지방세법에서는 표준세율이란 용어를 쓰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6에서 42%. 재밌는 건요, 양도소득세 세율이나 퇴직소득세 세율이나 종합소득세 세율이나 기본세율은 똑같아요. 6에서 몇 프로? 42. 작년까지는 6에서 40%였어요. 6단계 해서 42%가 올해 신설된 거죠. 요건 뭐냐? 5억 초과가 하나 새로 나온 거예요. 구간이. 그래서 5억 초과되면은 세율은 42%다. 안 써도 되는데 괜히 썼어요. 알아두면 좋은 거죠. 올해 새로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도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 들어갑니다. 10% 할증 들어가니까 최하 16%, 최대 52%가 된다는 거.
10%가 더 들어갔으니까. 이해 가나요? 6에다 10 더하니까 16, 42에다 10 더하니까 52. 그 다음 미등기는 제일 세죠. 몇 프로? 70%. 끝. 두 번째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왜 끄집어냈느냐? 얘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기본세율.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6에서 42%. 7단계 초과누진세율.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주택. 주택이 나와 있을 때 두 단계가 나옵니다. 1년 미만, 1년 이상. 깔끔하죠? 1년 미만은 50%인데 따른 건 얘는 40%. 얘는 2년 이상이 기본세율인데 얘는 1년 이상이 기본세율이 된다는 것. 주택은 좀 싸단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올해 신설된 내용이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겠죠. 요거는 뭐냐?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분양권을 양도했을 때, 분양권.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전국의 40개 지역이라고 그랬죠? 서울만 알아도 되죠. 서울에서는 분양권 양도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50%. 올해 개정된 거니까.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죠.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요건 뭐냐? 다주택자. 즉 2주택. 내가 뭘 먹었나? 물뿐이 안 먹었는데. 2주택자가 양도를 했다 그랬으면은 10% 할증 들어가요. 그러니까 6에서 42%에다가 몇 프로 할증? 10% 할증. 3주택자 이상 양도를 했으면은 기본세율에다 몇 프로 할증 들어가죠? 20% 할증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하 26%부터 최대 62%까지. 끝. 세율은 요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정리됐네. 해서 공식 4가지에 대한 것이 너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쭉 넘어가서 330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재 기본서 보지 말고 이제는 요 요약을 해서 요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찍지 마시고. 그 다음에 331쪽. 331쪽 나와 있는 것 보세요. 맨 위에 밑줄 미등기 양도자산 나와 있죠. 준비됐나요? 요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등기가 안 됐으면은 불이익 준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에요. 볼까요? 특징 1번. 소득세법상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비과세나 감면을 못 받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괄호 2번에 4번부터 볼게요. 세율은 높은 세율 몇 프로다? 3번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런데 1번 밑줄 필요경비는 받을 수 있다. 즉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도 못 받아. 세율이 높아요. 그러나 필요경비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2번 법령이 정하는 등기로 보는 경우 등기의제다. 여기서 보세요. 미등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등기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데 내가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럴 때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등기하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나는 등기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법령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등기가 불가능해요. 법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됐어도 등기된 걸로 간주한다. 불이익을 안 준다. 요 말이 등기의제라는 말이 되겠죠. 의제라는 말은 간주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세법에서. 의제라는 말은 간주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등기는 아니지만 등기한 걸로 간주한다. 괄호 1번 밑줄 장기할부 조건. 뭐 당연하죠. 여기 보세요. 요거죠. 내가 20년 할부로 샀어요. 20년 끝난 다음에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15년 갖고 있다가 딴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죠. 그럼 15년 됐으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잔금 안 치렀으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데 안 한 게 아니죠. 일부러 안 한 게 아니죠. 하고 싶은데 못 한 거죠. 불이익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다음에 2번 밑줄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 뒤에 3번 밑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의 교환 나와 있죠? 농지는 등기가 안 됐어도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짠하니까. 4번 밑줄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건축법 허가를 안 받았다.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1세대 1주택은 등기가 안 됐어도 등기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상속. 요건 뭐냐 하면은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등기하면 돼요. 근데 3개월 있다가 너무 몸이 아파서 요양을 갔습니다. 등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수용을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속 등기할 기간이 남았는데도 등기가 아직 안 된 거죠. 이것은 수용당했을 때 미등기로 불이익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왜냐하면 6개월 이내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등기하기 전에 수용당하면 등기 안 된 것도 인정을 해준다는 것. 나머진 됐습니다. 5번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고 끝. 그 다음에 333쪽에 2번 보는데요. 그거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2번 밑줄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동그라미 2월과세. 2월과세요. 그 다음 334쪽에 3번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그렇죠. 그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우회양도. 우회양도. 자, 그 두 가지에 대한 걸 그림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 지워도 되나요 이제? 요 꼭 중요한 겁니다. 요것만 공부하면 돼. 그럼 이따가 한번 써갖고 저 보여주셔봐요. 요거 여러분이 필기하면 칠판은 크지만 요만큼. 그죠?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라는 얘기죠. 운전하면서 보면 안 되고, 꼭 내가 하려면 또 찍으려고 그래요. 지금 나 가려다가 움찔 그런 거 봤죠? 에? 아니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데? 나 갑자기 이거 먹으려다 지금 당황했어요. 참. 자,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 요거 한번 이해 잘 해보세요. 요건 뭐냐 하면은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나쁜 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월과세. 2월과세는 누구랑 거래냐?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의 거래예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간의 거래. 왜?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 2월과세는 지금부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가족끼리
가족끼리 세금을 회피하려고 가족에게 증여해요. 증여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팔았을 때 몇 년 이내, 5년 이내 팔면은 요건 나쁘기 때문에 제재를 줍니다. 몇 년 이내? 증여를 한 후, 가족끼리 증여한 후에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자, 요건 뭐냐? 출발할게요. 아버지와 아들로 할까요? 배우자끼리 할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요. 아버지가 증여했습니다. 증여자가 되겠죠? 아버지가 뭘 2000년에 취득을 했어요. 얼마 주고 1억 주고 취득을 했어요. 했다가 요걸 갖다가 아들에게 증여를 했어요. 그럼 아들은 받았으니까 수증자가 되겠죠. 오케이? 다 썼어? 여기 봐. 이따 쓰고. 자, 증여했어요. 증여받았을 때 2017년에 증여받았고 증여받을 때 시가가 10억이에요. 10억. 오케이? 그럼 요걸 가지고 있다가 요걸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양도했습니다. 누구한테? A라는 제3자에게. 요건 가족이고 얼마에? 11억에 양도를 했습니다. 뼈대는 그려지나요? 에? 그러니까 가족끼리 증여하고 증여받은 가족은 5년 이내에 양도를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한 정의는 누가 될 거냐? 그게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요럴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요 사람은 가족이죠. 가족이니까 갖고 있던 사람이 양도인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누가 되는 거죠? 아들. 누가 되죠?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왜냐면 가족은 한 통속이니까 마지막으로 누가 갖고 있었냐 이거죠. 그럼 아들이 납세 의무자예요. 그런데 아들이 납세 의무자인데 아들의 걸로 적용하면 10억에 받아가지고 11억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이 얼마 나와요? 1억이니까 세금이 줄어들죠. 그래서 가족끼리니까 그놈이니까 납세 의무자는 가지고 있던 네가 되지만 모든 조건은 증여자에게 2월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얘만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모든 조건은 누구한테로 떠넘겨요? 증여자에게 넘겨서 과세한다. 그래서 2월 과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취득일은 언제가 되느냐? 증여자의 취득일. 몇 년에 취득한 걸로 보죠? 2000년이 되죠. 그러면 2000년에 취득일로 하고 이날을 양도일로 잡으면은 언제? 예를 들어 2018년에 양도했다고 해보죠. 1년 만에. 그러면 2000년인데 2018년이면 보유기간이 18년이나 인정되네? 그럼 불이익 주는 게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숨어 있어요. 그럼 취득가액을 얼마로 봐야 되느냐? 증여자 걸로. 그럼 얼마가 돼요? 그럼 1억에 사서 얼마에 양도해요?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 나와요?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취득일이건 취득가액이건 다 누구 조건으로 이월시킵니까? 증여자 걸로. 그러면 기간은 넓게 이익을 주지만 세금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끼리 증여한 후에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족의 이름을 빌린 거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있던 수증자가 납세 의무가 되지만 모든 계산 조건은 누구한테로 이월한다? 증여자 거로 된다. 그리고 얘랑은 같은 식구니까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것은 없습니다. 끝. 가족끼리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 끝이요. 가족끼리다 그랬으면 그놈께 그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만 얘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 누구 걸로? 증여자 걸로 끝 이러면 되죠. 이걸 따라해봐요. 이월과세. 이월 넘어간다. 누구 걸로? 증여자 걸로. 이해가요? 노. 이해 안 갈 줄 알고 또 하나 준비해놨어요. 요건 뭐냐? 우회양도. 우회양도면 답이 나오죠. 양도하는데 돌려서 양도했다 이거야. 왜 피곤하게 직진하면 되는데 우회전하냐는 얘기죠. 세금을 회피하려고. 그럼 요건 누구냐?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원래는 가족도 특수관계자예요. 특수관계자는 누구냐 하면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계 꾸려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나의 가족이 있겠죠. 가족은 아니지만 형제자매 있겠죠. 직계가 아니니까. 이해 가나요? 직계 존속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형제자매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 종업원이 있겠죠. 대기업이 걸린 게 다 이거 걸린 거 아니에요. 김 부장 일로 와봐요. 부사장 일로 와봐요. 내가 요 부동산을 좀 팔려고 그러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당신 이름 좀 빌려줘. 차명이라는 게 차명.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부장이라는 사람이 회장님 나 못합니다. 회사 때려칠래요. 이런 사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시켜만 주세요. 그럼 이름을 빌려주고 대파는 거. 우회양도. 결국은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거. 요건 가족이냐 요건 가족 이외냐 이거죠. 이해가요? 요건 차명. 그럼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냐? 갑이라는 사람이 증여자예요. 요 사람이 똑같은 조건 2000년에 취득을 했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1억에 샀어요. 요걸 증여했어요. 을에게. 을은 수증자. 그죠? 요 사람한테 2017년에 증여했어요. 시가가 10억이에요. 요 사람이 5년 이내 양도했어요. 누구에게? A라는 제3자에게. 2018년에 양도했어요. 얼마에? 11억에. 똑같죠 그림이? 요거는 가족이고 요건 아니고. 오케이? 그럼 자 요렇게 공부하면 끝이에요.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증여를 해주고 양도했죠. 그럼 요 사람은 차명, 이름만 빌려준 거죠. 그럼 세금 계산을 두 번 해요. 첫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 냈겠죠. 예를 들어 1억이다.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양도를 하면은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 2억이다. 그럼 요 사람이 납부한 걸로 보면은 양도한 걸로 보면 세금 얼마 거둘 수 있어요? 3억 거둘 수 있죠.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 걷어서 국가가 걷는 걸 계산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왔냐? 5억 나왔다. 계산을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양도했을 때 받은 세금 하나하고 요 사람이 직접 양도했다고 간주했을 때 세금하고 두 번 계산한 다음 둘 중에 어떤 거? 큰 놈을 걷어야 되겠죠. 그럼 누가 커요? 직접 증여자가 양도한 게 클 수밖에 없어요. 99.99% 얘가 큽니다. 만약에 얘가 크다 그러면 얘가 양도한 걸로 그냥 처리하면 되죠. 근데 그런 미친 사람이 없죠. 그럼 우회양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 계산한 다음에 큰 금액. 요게 크면은 누가 양도한 걸로 보죠? 증여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죠? 갑, 증여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거는 증여자 걸로 정교하는 거 똑같아요. 얘랑 가족하고. 그러면 취득일은 언제가 되는 거죠? 2000년.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1억이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개망신 당한 거예요. 이름만 빌려줬다가. 그러니까 얘는 이름만 빌려준 거야.
쪼다짓했어요. 그래서 벌칙을 매겨요. 야, 을아, 네가 차명 이름 빌려줬지? 만약에 갑이 못 갚으면은 네가 대신 갚아야 돼 하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가족끼리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차명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이렇다는 얘기죠. 해보죠. 우회양도 무슨 말인가 이해 가요?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납세 의무자만 다르다는 얘기죠. 가족끼리는 마지막 갖고 있던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우회양도 이름만 빌렸을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로 보고, 수중자는 이름만 빌려줬다가 망신을 당한 거란 얘기죠. 가족끼리 연대 납세 의무가 없고 남남끼리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걸 뺀 나머지는 다 누구 거로 적용을 한다? 증여자 걸로 규정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해보죠. 이월과세, 우회양도 되겠습니까? 해서 이론에 관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다가 부당행위를 배웁니다. 요건 계산 문제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쓰세요. 부당행위 계산, 요건 뭐냐? 요거죠. 정당치 못한 행위로 계산한 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인정을 하는 걸 세법에서는 시인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부인 이렇게 해요. 부당행위로 계산한 건 인정할 수 없다. 요게 읽어보죠. 시작.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그러면 부당행위로 계산한 걸 인정을 못하면은 뭘 적용하느냐? 시가를 적용합니다. 뭘 적용해요? 시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칠판 듣고 설명드려야 됩니다. 혼자 밑줄 쳐야 소용없어요. 부당행위는 뭐냐? 첫째,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돼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부당행위가 없어요. 미친 짓이죠. 아는 사람하고. 두 번째는 뭐냐?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세금을 피할 목적인 거래가 부당행위란 얘기죠. 그러면 특수관계자는 알겠고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는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는 해보죠. 저가양도. 저가는 싸게. 무엇보다? 시가보다. 항상 시가가 기준이에요. 시가보다 싸게 팔아요. 이건 뭐냐? 이분이 제 이모예요. 이모인데 많이 어려워요. 식사하셨어요? 많이 어려워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당행위는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이득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상대방. 이모인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집이 하나 있는데 이게 100억짜리예요. 얼마? 100억짜리인데 이모 지갑에 돈 얼마 있어요? 10만 원 있대. 10만 원 줘요. 그리고 1억짜리를 갖다. 쉽게 해서 시가 100억짜리를 갖다가 10만 원에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 갖다 신고해. 야, 나 10만 원에 팔았어. 양도소득세 신고하러 왔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뭘 적용해야 된다? 시가 100억에 대해서. 오케이?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거 갖다가 시가 100억짜리를 10만 원에 샀으니까 나머지의 이득을 보겠죠. 이런 게 부당한 거라 이거야. 지금 대기업에서 어떡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법인세법에서 요거 하나만 갖고도 30시간 강의해요. 실무 요것만 들어온 사람 있어요. 왜? 대기업에서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회사 대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뭐 대표이사라든가 부사장이 싼 가격으로 사고 파는 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모 기업에 지금은 회장이 됐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회장이 안 된 시절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저기 가면은 에버리로 가는 땅이 있어요. 경기도 용인에 가면 에버리로 가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식을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엄청나게 싸가지고 말썽이 많았죠. 그게 부당행위, 내부거래라고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그게 적발이 돼서 취득세만
200억인가 냈죠. 몰래지도 않아요? 취득가액이 아니라 취득세만. 그래서 부당행위는 정부에서도 무척 신경 씁니다. 그리고 소득세에서도 부당행위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부당행위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한테,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이거 100억짜리인데 너 10,000원 있어? 10,000원에 팔어. 이건 넉나간 사람이고 아는 사람하고. 두 번째 뭐가 있느냐? 고가양수. 두 개뿐이 없어요. 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거예요. 이모가 있는데 저기 동원 샘물 요게 얼마짜리냐? 10,000원짜리예요. 이걸 내가 1억을 주고 샀어요. 시가가 얼마? 10,000원짜리를 1억 주고 취득 양수를 했다. 그리고 내가 취득세 신고하는 거예요. 야, 나 이거 1억에 샀어. 봐, 나 취득세 낼래? 인정해요, 안 해요? 취득세는 10,000원에 대해서 계산해요. 그러면 아이고 취득세를 갖다 더 싸게 해주는데 무슨 불이익이냐? 취득세는 10,000원에 대해서 계산하고 나머지 차익은 증여세로 걷습니다. 증여세가 더 세니까. 이해 가나? 10,000원은 취득세고요. 초과되는 9,999만 원은 증여로 봐서 증여세 50%를 또 끄집어냅니다. 요거 두 가지.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랑 비슷하게 나올 게 요게 나올 수도 있죠. 뭐냐? 저가양수. 저가양수는 상대방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이모가 어려워. 샘물이 10,000원짜리야. 이거 10,000원짜리예요? 에이 우리끼리인데 300원에 줘. 싸게 사요. 그럼 상대방에게 이득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등에 비수를 꽂는 거죠. 못 사는 사람한테 더 못 사게 하는 거니까. 이해 가나? 아니야, 불안해. 그 다음에 뭐냐? 고가양도. 고가양도는 뭐냐? 이모 어렵죠? 이거 저 원래 저기 1억짜리거든요? 이모 어려우니까 50억 줘. 고가양수.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건 부당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내가 좋아지는 거고 상대방은 나빠지는 거니까 부당행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 부당행위 거래는 딱 두 개뿐이 없다는 얘기죠. 해보자. 저가양도, 고가양수. 시험에는 저가양수 이거 나올 때도 있겠죠.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이게 부당행위.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럼 부당행위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부당행위 계산은 어떤 걸 부당행위로 봐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잘 보세요. 계산 문제. 갑이라는 사람이 시가 10억짜리를 얼마에 양도했다고 볼까요? 9억 6천에 양도했다. 9억 6천에 양도했어요. 그죠? 이럴 경우에 부당행위인가 아닌가 계산하기 위해선 첫째, 차액을 먼저 계산해요. 차액이 요거 하니까 얼마가 되죠? 4천만 원이죠. 잘 들어요. 이거 들어야 돼. 차액이 얼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차액이 4천이죠. 두 번째는 시가의 100분의 5. 시가의 100분의 5. 그럼 얼마가 보죠? 시가가 10억이죠? 요거니까 5천만 원이죠. 이해가요? 그럼 5천만 원보다 차액이 적게 나오면 인정을 해줘요. 이럴 땐 얼마가 되죠? 9억 6천을 다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가의 100분의 5에 미달하면 다 이건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괜히 설명하는 것 같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과거에도 나왔고 10년 사이도. 하나 더 해볼게요. 요번에는 9억에 팔았어. 그러면 차익이 얼마 나와요? 1억이 나오죠. 그런데 시가의 5%니까는 5천만 원이죠. 이거보다 차익이 크죠. 그럼 부당행위로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럴 땐 금액이 뭐가 되죠?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거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예요. 다시 한번 시가의 100분의 5 금액을 계산해서 이것보다 차액이 낮으면은 부당행위로 안 봐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넘게 차익이 나오면은 무조건 뭘 인정해 주죠? 시가를 인정해 준다는 것. 계산 문제 끝. 또 해줘요? 나도 못해 이제.
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게 333쪽, 334쪽 돼 있죠? 335쪽에 박스가 나왔죠? 2월 과세와 비교하는 거 있죠? 오케이? 그 다음 맨 뒤에 336쪽 괄호 2번 나와 있죠? 고가 취득, 저가 양도, 부인 나와 있죠? 요거는 두 번째 줄에 포인트 두 가지 말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줄에 밑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돼야 되고요. 그 옆에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돼야 되고요. 동그라미 1번 요건 첫째 줄 끝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얼마 이상이거나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3억이 안 되죠. 차익이 3억 이상 차익 나야 되는데 3억이 아니면 일단 이건 부당행위 아니죠. 근데 시가를 적용해 보니까 부당행위 되죠.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부당행위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충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억 이상이 아니더라도 부당행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란 얘기죠. 3억 이상 차익이 나거나 그 다음에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의 차익이 나오면 부당행위로 보고 둘 중에 하나 아무 데고 해당이 안 되면 정당행위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 밑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 그 위에다 써놔야죠. 고가 양수 실제 시험에는 고가 양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할 때 이게 뭐가 되죠? 저가 양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되죠. 오케이? 에? 계산 또 해드릴까? 이제 지겹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배웠고요. 337쪽에 납세 절차 나와 있죠? 납세 절차는 여러분이 다 배운 거니까 우리 쉬는 시간 갖고 할까요? 한 20분만 더 하고 끝낼까요? 쉬고 하자고요? 그럽시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